안녕하세요. 꿈꾸는 라디오북입니다. 연말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간은 흘러 새로운 뱀의 해가 되었습니다.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새해였지만 모두가 평안하길 바라며 저의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들도 지금 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 없이 편안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 소개에 앞서 여러분들은 에세이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되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글의 종류 중에 하나라는 개념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 보통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뉘는데 작가의 개성이나 인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유머, 위트, 기지가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에세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는 오늘 읽어드릴 책이 에세이 형식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른의 기분관리법이라는 책이에요. 총 9분의 공동 저자로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요. 9분의 저자님들이 책을 쓰셨기 때문에 이 9분의 생각을 한 권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읽으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 9분마다 각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런 비교점을 찾아가면서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저자님들의 파트마다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배우는 부분도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힘이 되는 부분도 분명 많았고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느끼는 바가 많았다라고 해야 할까요? 읽으면서도 되게 맞아 공감돼 라고 느끼는 바가 많았던 부분을 읽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진 모르겠지만 어른의 기분관리법 4번째 파트에 승 PD님의 글을 읽어드릴 거예요. 총 3가지의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책 내용에 보면 스스로를 갓생러의 삶을 살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갓생러를 살고 있는 우리 승 PD님의 4번째 파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용기를 내서 도전해도 실패가 두렵다면 갓생 설계자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가 종종 있다. 새로운 운동이나 루틴, 콘텐츠 제작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가 그렇다. 이런 순간엔 용기가 필요하다. 실제로 인플루언서나 사업가들에게 제안할 때가 있는데 이런 제안을 하는 과정이 항상 쉽게만 느껴지진 않는다. 용기를 내어 제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든다.
그래서 제안을 미룰 때도 있다. 때론 과거에 거절당했던 기억이 발목을 잡아서 포기하기도 한다. 이럴 땐 이런 두려운 감정이 참 야속하게만 느껴진다. 이런 두려움 자체는 이상한 감정이 아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지닌 생존 본능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데니얼 카너먼이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말했듯 우리는 손실회피 편향 때문에 이득보다 손실을 2.5배나 크게 느끼도록 설계된 존재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기어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윈스턴 처칠도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두려움 역이용하기 방법을 활용해보자. 시도할 때의 두려움은 잠시 접어두고 하지 않았을 때 마주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을 상상해보는 거다. 그러면 오히려 두려움이 용기를 낳는 원동력으로 바뀔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두려움을 꼽는 이들도 있다.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다. 현대 철학자이자 유명 작가인 알랭드 보통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잘 해내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넘어설 때 비로소 행동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둘째, 생각 축소법을 시도해보자. 생각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두려움을 줄이는 방식이다. 종종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는 핑계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생각이 명료해지거나 용기가 생기는 건 아니다. 오히려 생각을 줄이면 두려움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두려움이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비극적인 상상의 일부이며 이는 종종 현실과는 무관할 수 있다. 생각에서 실행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두려움이 생길 여지를 줄여보자. 이렇게 하면 당신은 어느새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다. 구체적인 방법을 원한다면 111 법칙을 활용해보자. 방법은 간단하다. 도전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난이도에 맞게 최대한 빨리 실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간단한 일은 1분 안에 즉시 실행하는 걸 목표하자. 내 경우엔 책처럼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발견하면 곧바로 결제한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건 1시간 안에는 착수하자.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보다 완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내 경우엔 문득 떠오른 생각을 글로 옮긴다거나 인연을 맺고 싶은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가 그렇다. 짜임새 있는 계획이나 준비가 필요한 일은 하루 내에 실행하자. 이때 중요한 건 당장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스케줄에 언제 하겠다는 일정을 반영해 놔야 한다는 거다. 이렇게 111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면 두려움을 느낄 새 없이 실행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게 된다. 정체성이 행동을 이끌기도 하지만 행동이 정체성을 만들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자.
용기를 내어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용감한 자아를 갖게 된다. 인생은 아는 만큼이 아니라 하는 만큼 달라진다. 생각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삶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항상 실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해보지도 않고서 전부 알고 있다고 착각하진 말자. 셋째, 옵션 사고법을 적용해보자. 이건 나심 탈레브의 책 안티프레질에서 영감을 얻어서 활용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종종 의사결정 선택지에서 용기가 필요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한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최고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최악일 때의 손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는 생각법이다. 가령 당신이 처음으로 비즈니스 제안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제안이 거절당한다면 무엇을 잃을까? 사실 잃는 건 거의 없다. 그저 조금 실망감을 느낄 뿐이다. 반면 제안이 수락된다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걸 마치 주식의 옵션 그래프처럼 생각해보는 거다. 거절당하거나 실패했을 때의 손실이 마이너스 10이라면 제안이 받아들여지거나 성공했을 때 이득은 플러스 100이 넘는 상황을 가정해보는 거다. 이러면 도전해야겠다는 용기가 더욱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억하자. 제안이 거절당하거나 도전에 실패해도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걸. 단지 제안이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을 뿐이다. 시기가 안 맞았다거나 운이 따르지 않은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거절이나 실패를 너무 자책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다. 자책은 용기를 갉아먹고 두려움을 키우기 쉽다. 두려움은 두려워할수록 더 커진다. 두려운 일도 막상 부딪혀보면 별것 아닌 일이 많다. 첫 수능이나 취업을 앞두고 느꼈던 두려움을 떠올려보자. 결국 당신은 극복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며 살지 말자. 늘 그래왔듯 당신은 어떻게든 해낼 테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두려움 그 자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이 말은 두려움의 성질을 잘 드러낸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에 맞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앞서 말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바란다. 두 번째, 마음의 균형 맞추는 법. 나는 매일 운동, 글쓰기, 독서 등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이 내 삶에 충만함을 주는 걸 느낀다. 이 덕분에 몸과 마음이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가끔 부정적인 감정이 스며들기도 한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속상할 때가 그렇다. 그럴 때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진다. 인생이란 즐거운 여정인 동시에 끊임없는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기분이 함께 찾아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분에 휘둘리는 게 옳다는 말은 아니다. 기분이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는 건 미숙한 어린아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른이니까 어른답게 기분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부정적인 기분을 관리하는 건 중요하다.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이 부딪힐 땐 어떻게 해야 좋을까? 여기서 3가지 방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첫째, 이너 스캐닝을 해보자. 이너 스캐닝이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행위다. 몸과 마음, 주변 환경에 문제는 없는지 깊이 살펴보는 방식이다. 기분은 마음에만 관련이 있는 문제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이건 착각이다. 몸 상태, 생각, 컨디션, 주변 환경도 기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컨디션이 나쁘거나 몸이 아프면 부정적인 기분이 깃들고,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도 기분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 먼저 자신의 상태를 돌아봐야 한다.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점검하는 거다. 그럼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까? 아래에 스밤스, SBAMS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자. 잠, 숨, 아픔, 식사, 주변 환경 5가지 요소를 확인하는 거다. 첫 번째, 잠. 잠이 부족하면 기분이 나빠지기 쉽다. 그런데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자느냐도 중요하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에 잠을 자는 게 좋다. 체내 독소가 제거되고 생각이 정리되며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 수면 환경과 수면 상태가 좋았는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빛이 차단된 조용한 곳에서 잠에 들고 아침엔 소리보다 빛으로 깨는 게 좋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 이갈이가 심하다면 수면 치료를 받는 걸 권한다. 부정적인 기분이 들 땐 아래와 같이 자문해보자. 잠을 잘 잔 느낌인가? 어제 밤잠을 설치진 않았는가?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개운한 기분이었는가? 수면 환경은 괜찮았는가?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PC를 너무 오래 사용하진 않았는가? 수면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는가? 어제 너무 늦게 잠들진 않았는가? 두 번째, 숨. 숨을 쉬는 방식이 기분을 바꾼다. 급하게 쉬면 긴장되고 천천히 쉬면 안정된다. 강하고 깊이 쉬는 숨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만든다. 숨은 충분히 깊이 들이내쉬고 있는가? 흉식호흡 말고 복식호흡을 하고 있는가? 숨 쉬는 게 불편하진 않은가? 너무 가쁘게 숨을 쉬고 있진 않은가? 공기가 탁하진 않은가? 주변에 악취는 없는가? 세 번째, 아픔. 몸과 마음의 통증이나 고민은 기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통증이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빠르게 치료받기를 권한다. 고민과 스트레스는 쌓아두지 않고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 기분이 좋지 않은 걸 느꼈다면 아래와 같이 자문해보자. 몸에 어딘가 통증은 없는가? 두통, 복통, 근육통은 없는가? 몸에 기운이 없거나 피로가 쌓이진 않았는가?
몸이 평소보다 무겁진 않은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는가? 네 번째, 식사.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가 좋은 기분을 만든다. 정제된 설탕은 단기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슈가하이 현상을 만들어 기분을 롤러코스터처럼 널뛰게 만든다. 이런 불안정한 기분은 불쾌하고 부정적인 기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챙겨 먹었는가? 지금 배가 지나치게 고프거나 배부르진 않은가? 최근 가공식품이나 소금,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진 않은가? 다섯 번째, 주변 환경.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설계된 존재다. 주변이 어지러우면 기분도 복잡해진다. 초점 밖 눈에 들어오는 주변 시야까지도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를 깨끗이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이런 원리에서 기인한다.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건 소리도 기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계속 소음에 노출되면 빨리 피곤해지고 예민해진다. 슬픈 멜로디는 우울한 기분을 부르고 과격하고 격양된 음악은 흥분되고 공격적인 기분을 만들 수 있다. 기분이 나쁠 땐 아래의 항목을 체크해보자. 책상이나 주변 환경은 잘 정리되어 있는가? PC 바탕화면은 깔끔한가? 주변에 소음은 없는가? 소음을 피하거나 귀마개로 차단할 순 없는가?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슬픈 음악을 듣고 있진 않은가? 둘째, 필터 바꾸기를 해보자. 사건이나 상황을 해석하는 필터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만들 수 있다. 인생은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사실은 객관적인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뿐이다. 그 이상 부여되는 의미는 전적으로 관찰자에게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자. 세상의 모든 일은 100% 좋은 일도 100% 나쁜 일도 없다. 단지 어떤 면을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 되도록 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 부정적인 정보를 완전히 무시하란 말은 아니다. 부정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해석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해석은 지양하는 편이 좋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니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필터를 가질 수 있을까? 간단하다. 자신에게 들려주는 질문, 전제, 스토리를 바꾸면 된다. 첫 번째, 질문 바꾸기. 질문이 답을 결정한다. 나쁜 질문은 나쁜 답을 부르고 부정적인 질문은 부정적인 답을 만든다. 그렇기에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의식하고 부정적인 질문은 긍정적인 답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질문을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 대신 이번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라고. 세 번째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지? 라는 질문보단 이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까? 네 번째로 난 왜 이렇게 운이 나쁜 걸까? 대신 난 왜 이렇게 운이 좋은 걸까? 다섯 번째, 왜 이렇게 화나는 일이 많은 거지? 라는 말 대신 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은 걸까? 2. 전제 바꾸기. 전제란 상황이나 사건을 최초에 파악하는 방식이다. 자신에게 하는 질문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닌 답을 정해놓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전제 바꾸기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게 도움이 된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예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내게 일어난 문제는 모두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발생과 동시에 해결법도 함께 생겨난다. 세 번째 예시.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못 찾은 거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반드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스토리 바꾸기. 우리의 생각과 기분은 사실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따라 결정된다. 부정적인 스토리는 나쁜 기분을 만들고 냉소적인 스토리는 염세적인 기분을 만든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스토리는 억울하고 불쾌한 기분을 만든다. 사실 이런 스토리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생각의 습관에 가깝다. 그렇기에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들려주는 스토리를 자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의식하면 얼마든지 스토리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하는데 옆차가 끼어든 상황을 상상해보자. 그때 처음엔 상대 운전자가 무례하거나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스토리를 들려줄 수도 있다. 그 운전자의 가족이 위급한 상황이라거나 화장실이 매우 급한 사람일 수 있다는 스토리를 떠올리는 거다. 이러면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분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스토리 바꾸기 예시. 첫 번째 예. 그럴 수 있지. 두 번째 예. 맞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세 번째 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잠시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말한 뒤에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스토리를 들려주면 기분이 바뀐다. 이러면 화낼 일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상대를 이해하는 여유를 갖게 된다. 화를 낼수록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결국 자기 자신임을 기억하자. 욕을 하면 그 욕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도 자신이다.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도 자신이다. 화를 내면 몸에 나쁜 뇌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압도 올라가기에 좋을 게 없다. 그러니 좋은 스토리를 들려주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다. 셋째,
기분 전환 리스트를 사용해보자. 방법은 간단하다. 평소에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들을 적어두었다가 부정적인 기분이 스며들면 바로 실행하는 거다. 예를 들면 매운 떡볶이를 먹는다. 달달한 밤 크림 브릴레를 먹는다. 늦잠을 퍼질러 잔다. 코인 노래방에 가서 샤우팅을 한다. 절친과 수다를 떤다. 엄마와 전화통화한다. 처럼 당장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행동을 실행하는 거다. 기분이 행동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행동이 기분을 이끌기도 한다. 기분이 좋아서 웃기도 하지만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햇살이 쬐는 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느긋이 산책하면 여유가 생긴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기분전환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하지만 이 방법에 꼭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은 저마다 따로 있기 때문이다. 성격이나 경험, 성향과 자란 환경에 따라 기분전환 리스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결국 스스로 기분전환 리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갓생 설계자 승 PD의 기분전환 리스트 예시. 1. 뜨거운 물에 샤워하거나 목욕하기. 2. 햇볕을 쬐며 산책하기. 3. 높은 곳에서 자연바람 쐬기. 4. 속상한 일은 글로 쏟아내되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무리하기. 5. 조용한 곳에 앉아서 심호흡하기. 6. 거울을 보며 10초 미소 짓기. 7. 하고 싶은 일 목록 살펴보기. 8. 좋아하는 클래식, 뉴에이지, 최애 음악 듣기. 9. 과거에 잘했거나 성공했던 경험 떠올리기. 10. 미래의 목표와 꿈을 이룬 모습 상상하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정도만 소개하려고 한다. 앞서 말했듯 중요한 건 자신에게 잘 맞는 기분 전환 방법을 반드시 평소에 목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기분이 나빠졌을 땐 이런 방법이 쉬이 떠오르지 않는다. 기껏 떠올라도 눈앞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쉽다. 도파민을 빠르게 얻고자 사치, 향락, 중독적인 수단에만 집착할 위험이 있다. 과거에 나는 기분에 끌려다닐 때가 많았다. 기분이 좋으면 좋게 행동하고 나쁘면 나쁘게 행동하는 식으로 그 당시엔 기분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뇌과학과 심리학을 공부한 뒤에 깨달았다. 기분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으며 그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다는 걸. 이걸 깨닫는 게 기분 관리의 출발점이다. 당신은 이 사실과 방법을 알았으니 기분을 자유롭게 관리하는 진정한 어른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당신이 기분의 노예가 아닌 기분의 주인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세 번째, 감정의 목소리와 이성의 논리가 부딪힐 때. 인생 첫 퇴사를 고민했을 당시 머리로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라는 강한 욕구가 있었다. 매일 회사에 출근하면 하루에도 10수번씩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반면 마지막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 때에는 정반대의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성적으로는 지금이 적기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 라는 걱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성과 감성이 충돌하는 상황은 사실 특별한 일도 잘못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내적 충돌을 잘 대처한다면 더 나은 해답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감성 사이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어쩌면 성장의 기회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이성과 감정이 충돌할 땐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살펴봐야 한다. 비록 당장은 불편할 수 있어도 이 과정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머리와 가슴, 이성과 감정이 충돌하는 상황일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리허설 기법을 활용해보자. 이건 지금 내리는 선택이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되새기는 방법이다. 결정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러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완벽해야 하는 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학 진학이나 사업의 방향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고 잘못 믿고 있을 뿐이다. 처음에는 리허설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도전해보자. 인생은 일단 시작해야만 정답을 알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경험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임하기에 설령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발판 삼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면 머리와 가슴 사이에서 길게 고민하는 일도 줄어들게 된다. 둘째, 4곱하기5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채워보자. 나는 인생에서 이성과 감정이 부딪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방법을 쓰곤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내린 결정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이건 총 9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 가급적 정신이 맑고 마음이 평온할 때 준비한다. 2단계, 종이에 가로와 세로로 4등분 줄을 긋는다. 3단계, 왼쪽 2열에 위아래로 A를 한다와 B를 한다를 적는다. 4단계, 위쪽 2줄에 좌우로 장점과 단점을 적는다. 5단계, 왼쪽 위에 A를 한다에 장점 1개, 오른쪽 위에 A를 한다에 단점 1개를 적어가며 각각 5개를 채운다. 6단계, 왼쪽 아래에 B를 한다에 장점 1개, 오른쪽 아래에 B를 한다에 단점 1개를 적어가며 5개씩 채운다. 7단계, 총 20개의 답변을 보면서 어느 쪽에 머리와 마음이 이끌리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8단계, 바로 결정을 내리지는 말고 자기 전에 다시 고민하면서 잠든다. 9단계,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결론이 내려져 있을 거다. 이 방법이면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 셋째, 제3의 선택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머리와 가슴이 갈등할 때는 양자택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보는 게 중요하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해법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렉스 바나얀도 책 나는 7년 동안 세계 최고를 만났다 에서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선 정문과 VIP 전용문 외에도 주방으로 통하는 뒷문이 있다 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서 회사를 떠나야 할지 고민할 때 그 사이의 절충안을 찾아보는 거다. 회사를 남되 야간 학교를 다닌다거나 휴직계를 낸다거나 회사에 진학 지원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다. 이렇게 양극단 사이의 대안을 탐색하다 보면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사실 이성과 감성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이런 내적 충돌이 반드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써 성장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머리와 가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노력을 통해 당신을 한층 더 지혜로운 선택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살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용기, 긍정과 부정이 뒤섞인 감정의 혼란을 경험한다. 이성과 감정의 충돌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면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보자. 단기적인 시련을 인정하되 장기적인 희망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다. 머리와 가슴 사이에서 혼란을 느낄 때 체계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내면의 혼란을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